아줌마가 뭔데 저한테 예의를 운운해요? 면회실에서 한 중사가 평범한 여성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재가 발생했고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정체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원스타 준장이었죠. 이렇게 무시당했던 그녀가 어떻게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리를 폭로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한 명의 용기 있는 증언이 어떻게 수만 명의 군인들을 구했을까요? 직장에서 일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겁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함께 경험해 보실까요?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장윤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원스타 사단장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무거운 계급장을 모두 벗어두고 싶었습니다. 박진우 원사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준장님, 저희 아들이 군 생활을 너무 힘들어해서요. 한번 만나봐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박진우 원사. 저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20년 전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했을 때 제 목숨을 구해준 전우거든요. 그때 저는 갓 임관한 소위였는데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박진우 원사가 저를 덮치며 말했죠. 소희님,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서 훌륭한 장교가 되세요. 그런 분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진 바지, 그리고 큰 선글라스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 같았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길,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박준서 일병이 얼마나 힘들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군 생활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거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계 근무자가 면회 신청서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박준서 일병 면회 맞으시죠? 면회실로 가세요. 면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제가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군인으로서의 조언과 인생 선배로서의 따뜻함, 둘 다 전해줄 수 있을까? 면회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면회가 얼마나 큰 사건의 시작점이 될지를. 면회실 안은 생각보다 어수선했습니다. 몇 명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한쪽에서는 오상민 중사가 면회 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서 일병 면회 왔는데요. 오상민 중사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무척 불쾌했습니다. 마치 저를 품평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아, 또 아줌마네. 요즘 부모들이 왜 이렇게 애들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장윤희 준장이 아니라 그냥 박준서의 면회객이니까. 면회 신청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오상민 중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줌마, 군대가 호텔인 줄 아세요? 애가 힘들다고 부모가 달려와서 뭐해요. 이래서 요즘 애들이 약해지는 거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박준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좀 더 정중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오상민 중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저한테 예의를 운운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소리예요? 주변의 다른 면회객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2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언제였나.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세요. 애 부를 때까지. 오상민 중사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며 다른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참아라, 장윤희. 오늘은 참아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하는 게 군인의 자세인가. 더구나 면회 온 가족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어머니였다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보음이 귀를 찢듯 울려댔습니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3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면회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가족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웅성거렸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상민 중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은 처음인데.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거든요. 20년간 몸에 밴 군인의 본능이었죠. 모든 분들 침착하세요. 제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며 천천히 대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평범한 아줌마가 갑자기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린이와 노약자 먼저 출구로 나가세요. 뛰지 마시고 차례대로요.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연기 냄새가 점점 짙어졌어요. 3번 창고는 면회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오상민 중사는 여전히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본부에 연락해야 하는데.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중사님, 지금 당장 소방서에 신고하셨나요? 그게. 오상민 중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119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부대 상황실 직통 번호였거든요. 여보세요, 상황실입니까? 3번 창고 화재 상황 보고드립니다. 면회실에서 연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민간인 대피 중입니다. 즉시 소방차와 의무병 지원 요청합니다. 전화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시죠? 어떻게 상황실 번호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긴급했어요. 일단 지원부터 보내주세요. 상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계속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상민 중사가 제게 다가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상황실 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왜 지휘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최태훈 연대장이 뛰어왔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면회실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던데. 오상민 중사가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저기 저 아줌마가 이상해요. 갑자기 사람들 지휘하고 상황실에 직접 전화하고. 최태훈 연대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최태훈 연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어머. 장윤희 준장님? 면회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제2사단 장윤희 준장입니다. 오상민 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준장님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준서 일병 면회차 왔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최태훈 연대장이 황급히 격려했습니다. 연대장 최태훈 대령입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연대장님. 지금은 화재 상황 수습이 우선이에요. 오상민 중사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준장님이세요? 하지만 아까 중사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어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죠. 화재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진압됐습니다. 창고에서 뭔가 태우다가 실수로 번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직감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화재가 진압된 후 저는 드디어 박준서 일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면담실에 들어온 박준서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박진우 원사를 많이 닮았는데 얼굴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박준서 일병, 앉으세요. 저는 최대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준장님.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려서. 뭘 죄송해해요. 군 생활이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박준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특히 여자인 저는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버텨냈고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더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혹시 다른 고민이 있나요? 단순히 군 생활 적응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박준서가 망설였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장님, 만약 제가 뭔가 잘못된 걸 봤는데 그걸 신고하면 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걸 봤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같은 소대 김민수가 그 일로 신고하려다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입원했어요. 김민수? 그 친구가 뭘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박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고에서 오상민 중사님이 군수품을 빼돌리는 걸 봤대요. 그리고 저도 그 현장을 같이 봤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화재가 난 곳이 바로 3번 창고였거든요. 그래서 김민수가 신고하려고 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떨어지기 전에 오상민 중사님과 말다툼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군수품 횡령, 그리고 그걸 감추려는 시도. 오늘 화재도 그와 관련이 있을까? 준서야, 그 일 때문에 힘들었구나. 무서웠겠어요. 박준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장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을 말하면 김민수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저는 박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면담을 마친 후 저는 최태훈 연대장을 불렀습니다. 연대장님, 긴급하게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연대장실에서 저는 박준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최태훈 연대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군수품 횡령이라고요? 그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김민수 일병 사고건도 다시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대장님은 오상민 중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태훈 연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보고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상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적도 있고요. 어떤 불만이었나요? 작년에 여성 대위가 부임했을 때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명령하느냐는 식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제게 보인 태도와 일치했거든요. 지금 당장 내부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요. 알겠습니다, 준장님. 어떻게 진행할까요? 먼저 오상민 중사의 사물함과 업무 기록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3번 창고 출입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1시간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상민 중사의 사물함에서 나온 건 충격적이었어요. 군수품 목록이 적힌 수첩, 그리고 여성 군인들의 사진에 악의적인 낙서가 되어 있는 것들. 이건 너무 심각하네요. 최태훈 연대장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 출입 기록도 이상했어요. 오상민 중사가 업무와 관련 없는 시간에 자주 3번 창고에 출입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연대장님, 김민수 일병 사고 당일 CCTV 기록도 확인해 주세요. CCTV를 확인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수 일병이 계단에서 떨어지기 직전 오상민 중사와 격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상민 중사를 즉시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상민 중사가 구속된 후 사건은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언급됐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어요. 여성 준장이 밝혀낸 군 내부 비리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국방부로 호출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장윤희 준장, 이번 사건 처리가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장관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준서 일병 같은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요. 둘째는요.
성희롱과 성차별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고 체계를 이원화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속 상관인 경우를 대비해서요. 셋째는요. 정기적인 부대 내 인권 실태 조사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해요.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장윤희 가이드라인으로 명명해서 전군에 시행하죠. 6개월 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어요. 박준서 일병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 부대의 영웅이 됐습니다. 김민수 일병도 완전히 회복해서 복무에 복귀했고요. 그런데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신고되기 시작했거든요.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숨어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였어요. 저는 바빠졌습니다. 전국의 부대를 돌아다니며 상담하고 교육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보람있었으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됐어요. 취임식 날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박진우 원사, 박준서 일병, 그리고 김민수 일병이었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말했어요. 특히 박준서 일병에게 감사드립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준서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1년 전에 그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저는 그 부대를 다시 방문했어요. 면회실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최태훈 연대장이 안내해줬어요. 준장님 덕분에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예요. 면회실에서 새로운 면회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하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준장님. 저는 이 부대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여기는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곳이거든요. 계급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 원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준장님, 준서가 전역 후 군무원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준장님 같은 군인이 되고 싶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훌륭한 선택이네요. 우리 군대에는 박준서 같은 청년이 필요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면회실에서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오상민 중사의 비리는 계속 숨겨졌을 거고, 박준서는 계속 고통받았을 거고, 김민수의 사고는 그냥 사고로 묻혔을 거예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그것이 박진우 원사가 목숨 걸고 지켜준 제 삶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